YMK 종합건설 권조일 대표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네, 권조 대표님 들어보실게요. 네. 네,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YMK 종합건설, 저희들은 그 주택백화점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을 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슬라이드는 제가 조정을 해야 되나?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는 지금 그 박람회의 메인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메인 주제가 되니까 잘 아실 거고요. 이 사진 하나가 그 모듈러, 프리팹, 공법의 차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문의 전화를 평균 30통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평당 얼마예요? 이제는 그 다리를 그러려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모듈러 주택을 문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금 앞에 그 프레젠테이션 하신 대표님,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듈러죠. 모듈러. 말 그대로 3D입니다. 오늘 최소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디다가 문의하실 때 본인이 모듈러를 원하는지 아니면 프리팹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아마 전화를 받는 업체에서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프리팹이라는 거는 패널라이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D죠. 주택의 구성품인 벽체, 외벽, 내벽, 지붕을 전부 다 패널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셈블리, 조립하는 그런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립식 주택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하고는 틀리죠. 옛날에 조립식 주택은 샌드위치 판넬로 그냥 짓는 그런 소위 말하는 가성비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공법, 프로세스에 조립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실제로 말씀하시는 조립식 주택하고는 클래스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저희들도, 저희 주택백화점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한 3만 명 정도 되십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튜브에다 돈을 되게 많이 쏟아붓죠. 단돈 1원도 안 쓰고 그래도 3만 명 했습니다, 저희들은.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 오시는 분이 전체의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화를 이렇게 받았을 때 전화를 주시는 분의 목소리가 되게 젊으시다. 거의 90%가 인스타 보고 전화 오시는 분이고요. 연배들이 조금 있으시다. 100%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이렇게 틀면은 주택 관련, 알고리즘 때문에 주택 관련 정보밖에 안 떠요. 근데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갖다가 설명하는 모 회사의 과장님의 영상을 제가, 영상을 잘 안 보는데 봤는데 되게 막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분이시니까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을 저렇게 얘기할 때 본인은 어떨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내 거는 최고고 남의 것들은 전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말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공법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각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각 개인 고객마다 선호하시는 부분이 틀리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선호하시는 부분에 따라 주택을 공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해도 특히 이제 나이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안 바뀌세요. 저도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금 막 크게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노력을 안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제일 선호하시면은 이런 주택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패시브 하우스를 주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그 몇 년 안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가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나라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건축 박람회도 자주 갑니다. 재작년에도 독일에 있는 독일에서 전 세계 제일 큰 건축 박람회를 갔는데 저녁에 우연히 이제 그 학셈이라고 얘기하죠. 족발요리. 그 큰 원탁에 앉아가지고 독일의 그 유명 건축가분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우연히 합석을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아직 철근 콘크리트를 주택으로 짓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패널 같은 것들을 해서 주택을 시공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거의 다 목조 주택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고 단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에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공법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시브 하우스의 5대 원칙입니다. 패시브 하우스 인스티튜트라는 독일 기관에서 나온 그런 5대 원칙이고 창호는 정해져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시공해야 되는 창호는 바로 이런 창호들이라고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레하우, 살라만다, 앤선 패시브 여러 가지 창호들을 쓰고 있고 기밀성은 사실 굳이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도 주택 시공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열 회수 환기 장치라는 거, 저게 이제 2천만 원 돈이 넘어가니까요. 독일에서 패시브 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에너지 소비를 70에서 90% 정도 절감을 해준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해주면은 말 그대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패시브 하우스는 짓지 마세요. 제로 하우스에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떨어뜨리느냐에 대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 소비 절감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건강한 주택이죠. 집안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집안의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열회수 환기 장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시공한 패시브 하우스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공기질이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집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기밀성이 좋기 때문에 목소리도 약간 울린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활하기에 있어서 건강에 가장 좋은 주택, 그런 주택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시공법을 제가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역별로 이제 선호하시는 시공법들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들이 조금 틀리겠죠. 원래 패시브 하우스는 1991년 독일에서 시작했고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로 외단열, 내단열을 다 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에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데는 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많지는 않죠.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패시브 하우스고 EBS 건축 탐구집에 나온 강릉의 패시브 하우스 해외 직구를 했다라는 그 주택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이니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주분이 다 수입을 하고 건축주분이 다 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진짜 교묘하게 순수 자재값을 마치 전체 건축 비용인 것처럼 방송을 해가지고 유튜브는 대박이 났습니다. 뭐 200, 지금 한 300만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조회수가.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유 방송이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쌍욕을 하고 제가 방송 나고 한 두세 달 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 전화가 한 300통씩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 나온 대로 하면 평당 한 120만 원, 130만 원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집 못 짓는다는 건 너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시고 순진하게 저한테 왜 그걸 갖다가 그분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평당 780 주고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현명하신 분이에요. 강릉시에서 건축 공무원 하신 분이고 왜 이거를 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똑같이 하려면 한국에선 1,0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나는 780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는 내가 최소한 건축 비용을 1억 5천 이상 줄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인 그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고 어제도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은 주택하고 토목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집 지은 지 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건축박람회로 와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라트비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제가 직수입을 했죠. 수입을 해서 시공한 패시브 하우스의 사례입니다. 라트비아 패시브 하우스가 이 단열재 두께가 제가 EBS 건축 탐구집 한번 보니까 단열재 250 넣었는데 엄청난 패시브 하우스라고 막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데 사실은 북유럽에서는 250은 시작점입니다. 북유럽에서는 250은 시작점이고 강릉의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벽체 두께가 350이고요. 단열재가 정확하게 32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조이스트 그 부분 빼고.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분 한 달에 돈 3만 원 내시거든요. 전기료. 보일러 돌리는 거. 그 지열 보일러 돌리는 비용. 그 정도만 내시니까 실제로는 냉난방비는 10원도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라트비아 회사 한 4군데, 5군데하고 직접 그 직수입 거래를 하고 있고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걸 국내에서 했을 때보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열재 뭐 250을 하는 업체도 있고 300을 하는 업체도 있고 350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맞게 제주도에 350 단열재 들어갈 필요 없죠. 제주도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중부 1, 중부 2, 뭐 남부, 제주도 이렇게 단열 규정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 지역마다 필요한 단열재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틀리잖아요. 제가 사투리 많이 씁니다. 대구 놈이고요. 처음에 그 서울 와서 양평 분들이 양평은 막 서울보다 너무너무 춥다 그러길래 양평이나 서울이나 뭐 슈퍼집은 코 닿을 때인데 말이지. 근데 실제로 온도가 한 5도 이상 차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산이 많고 이러니까 체감 온도가 많이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조 패널 유럽식으로 창호는 당연히 이제 독일 창호가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급하신 분들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라트비아 업체에 보내면은 거기에서 구조 분석을 하고 패널라이징 그 도면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전쟁 때문에 배들이 다 아프리카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1달 반 걸리던 게 지금은 2달 반이 걸리는 거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용 단열 패널은 OSB 중간에 EPS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조 패널에는 미네랄 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희들 일부 회사들 중에서는 그 영국의 단열재 회사 킹스팬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되게 좋은 단열 보드들을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유럽하고 북미에서도 가장 가성비 있게 지을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EPS 같은 면적이면은 미네랄 울보다는 EPS가 조금이라도 싸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SIP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패시브 하우스를 이거로 시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열 관료율은 우리나라는 뭐 패시브 하우스 0.15 미만이라고 누가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뭐 구조목 들어가고 단열재가 미네랄 울 대신에 EPS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패널, 구조용 패널, Structural Insulated 패널이니까 말 그대로 주택의 구조가 될 수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로 저희들이 벽체 두께를 260, 310 이렇게 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한 군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ICF라 그래서 Insulated Concrete Pan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건축을 생각하시는 그런 사고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막 찾으려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많이 안 하시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들은 생각을 제가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체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외단열, 내단열을 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블럭 사이에 중간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겁니다. 스티로폼 블럭 사이 중간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조는 결국엔 똑같아져요.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 양쪽에 양단열 EPS가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많이 씁니다. 유럽은 훨씬 더 목조주택에 치우쳐져 있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ICF 공법을 쓰는 큰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고 저 스티로폼 블락의 두께가 스티로폼 단열의 두께가 300 정도가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열재가 3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패시브 하우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블록이 모양도 틀리고 그리고 두께도 다 틀립니다. 이제 뭐 독일의 그런 건축 박람회도 가보면은 ICF 공법을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블록들 보면은 두께,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폴란드 회사에서 독점 수입을 해서 시공을 하는 펄라이트 블럭이라는 건데 펄라이트는 화강암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들을 활용해 가지고 블럭을 만드는 겁니다. 블럭을 만드는 건데 ALC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ALC는 자체가 단열재는 아니지만은 펄라이트 블럭은 펄라이트 자체가 친환경 단열재입니다. 식품 첨가제로도 쓰이고 단열재로도 쓰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발견한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세팅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고 아 이거 앞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놓고 메모를 해놨다가 한참 까먹고 있었죠. 한참 까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4년 정도 지나서 얘들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인터넷에서 발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독일 건축 박람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시공팀 부장님하고 갑시다. 빨리 가서 봅시다. 해서 이제
바로 치아바에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밑으로 운전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공장을 보고 모델하우스를 20평짜리를 조그만 걸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집안이 굉장히 훈훈하더라고요. 특별한 난방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펄라이트 블록은 두께가 350입니다. 35cm. 그리고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바깥쪽에는 그냥 스타코를 합니다. 그러면은 단열이 짱짱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블락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는 블록을 쌓아 올릴 때 몰탈이나 접착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몰탈하고 접착제 필요 없이 블락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앵글을 개발하는데 4년 반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서 시작하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죠. 공장을 가보면 실제로 로봇이 생산을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사람도 모를 수가 없는 가수분 한 분이 이거로 이제 주택을 저희들하고 시공을 합니다. 계약을 했고 아마 한 4월 말 정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목조 주택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꽤나 많으신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선입견이나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이 굳어 계신 분들은 굳이 저희들이 바꿔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주택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블록 자체가 단열재에다가 단열 잘 되는 데다가 두께가 35cm나 되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거는 신나를 부어서 불을 붙여도 불이 절대로 붙지를 않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장마철에 블록을 앞에다 내놔봤는데도 물이 바로 스며들지 않고 몽글몽글 맺힙니다, 위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각 나라마다 건축 대상을 지금 막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뭐 올해는 뭐 전 세계 여러 공장을 또 세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벽체 자체만 관리율이 0.19 정도 나오는데 제일 무난한 외장 마감은 스타코입니다. 스타코로 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안에 그 중간에 그 블록 안에 공기 기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인데요. 이 둘이 보면 굉장히 가볍게 들죠. 저는 들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무거워서. 굉장히 그 블록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안전하고 뭐 내진 이런 것들 전혀 걱정하실 수 없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30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뭐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주택 지으실 때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자재, 여러분들이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일 프라이어리티로 두시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주택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양평에 25평짜리 패시브하우스를 하나 시공을 했는데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신 분이세요. 딱 12분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표님 블로그, 유튜브 부지런히 받고 웬만한 거 다 이해했습니다. 그냥 계약하시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양평이니까 단열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외수환기 장치까지 살 돈이 없어요. 우리 예산이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 잘 되고 창호 좋은 거로 해서 주택 지어주세요. 열외수환기 장치는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만족하시고 뭐 사실 보일러 틀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 우리 그 패시브하우스도 지혈을 했죠. 지혈을 했고
그리고 거기도 연료해소 환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온도는 항상 20에서 22도가 늘 유지가 되고 있고 공기도 쾌적하고 뭐 더할 나위 없는 주택이죠. 더할 나위 없는 주택. 그런데 그분은 연료해소 환기장치하고 지열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주택을 시공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토목 전문가고 주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거고. 근데 과연 제주도에서 그런 두께의 벽체가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온도가 강릉하고 제주도하고 온도가 15도 차이 납니다. 실제로 기온만 따지고 보면은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그래서 굳이 350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350을 하느냐, 제주도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단열재의 두께, 구조목의 차이, 외장, 내장의 차이 때문에 건축 비용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이제 계약하시는 한 분이 나는 무조건 1층 청구 3,600 딱 정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일반 패널보다 패널이 거의 한 장에 더 가깝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뭐 평당 한 2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청구를 3,600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넓죠, 당연히. 그래서 층고가 높으면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복층이 있고 이러면은 뭐 2층이 있고 한 부분은 층고가 좀 높더라도 전체를 그렇게 하시면 건축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갖다가 잘 체크를 하셔서 주택을 짓고 특히 패시브하우스를 시공을 하시면은 비용의 업다운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분은 포기하시고 일부분은 본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반드시 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택을 지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그냥 전공 아예 문외 아니고 네. 상가주택을 지금 계획 중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 용도가 고층을 못 하게 되면 일단 한 2층까지 상가주택 지었다가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중축을 저걸로 그냥 같이 올리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집원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축 문의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 물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옆에 놓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건폐율만 있으면 다 하면 되니까. 올리는 것들은 이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오셔서 그러면 지금 주택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은 조적입니다. 벽돌주택. 몇 년 되셨어요? 이러면은 아이고 오래됐어요. 경상도 분들 그럼 오래됐어요. 그럼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30년 됐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저걸로 예. 지어놓고 네. 이제 용도가 네. 변경이 돼서 만약에 고층을 또 할 수 있고 다시 저걸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예. 기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 아니면 올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정축을 하실 계획이 미리 있으시다면은 지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지붕 괜히 뾰족한 박봉지붕 세워놓고 해가지고 그거 뜯어내면 돈 날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정축 계획이 확실하다면은 지금 짓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쓰셔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른 코멘트나 질문 없으면 네, 이 시간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부 공범에 대한 소개였습니다.